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산에는 오래된 외딴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소문나 있었다. 집주인은 몇 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노인이었고 그야 죽음 이후 아무도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에서 온 대학생 4명, 지훈, 민석, 수진, 그리고 영희는 호기심에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민석의 할머니가 그곳 근처에 살고 있어 그들은 민석의 할머니 댁에서 머물며 산을 탐험할 계획이었다. 민석의 할머니는 그 집에 대해 묻자 얼굴이 굳어지며 그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음날 아침 산을 향해 나섰다. 집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집에 오래된 나무문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집은 겉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낡아 보였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4명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옛날 사진이 걸려있고 노인의 일기장으로 보이는 책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수진이 일기장을 넘기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일기장에는 노인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며 이상한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다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뜩한 느낌은 떠나지 않았다. 민석은 집안 구석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고 수지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다. 그들이 집을 더 둘러보려는 순간 영희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부엌에서 오래된 오븐 안에는 누군가 태워진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이었고 그 중에는 불에 그슬린 노인의 사진도 있었다. 갑작스런 불안감에 휩싸인 그들은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집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문이 잠긴 듯 열리지 않았다. 모두가 황급히 문을 열려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지훈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낯선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오르골 소리였다. 시간은 늦어지고 점점 어두워졌다. 공포감이 엄습한 나머지 그들은 창문으로 탈출을 결정했다. 창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찰나 지우는 집안 거울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영희가 그를 끌어당겨 창문 너머로 밀어내기 전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겨우 탈출한 그들은 집을 빠져나와 산을 내려왔다. 마을에 돌아온 후 민석의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참 후 민석이 마을의 한 노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은 사실 마을에서 금기시된 장소로 노인이 생전에 이상한 의식을 치렀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노인이 연루되었던 사건은 오래전 자취를 감추었고 그 집은 언제부터인가 들어가는 이에게 심한 공포를 준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그 누구도 그 산에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외딴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사람의 발길은 닿지 않았다. 그 집은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밤이 깊어지니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켰다. 나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공포 게시판이 눈에 띄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담을 올리고 있었고 나는 호기심에 여러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유난히 나를 끌어당겼다. 한밤중에 전화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에 그 글을 클릭했다.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생각보다 글이 정말 길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쓴이는 몇 달 전에 겪은 일을 털어놓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 없기에 순간 망설였지만 혹시나 급한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 쪽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숨소리만 들릴 뿐. 그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 자려고 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약간 짜증이 나면서도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정적만이 흘렀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매일매일 반복되었다. 매일 새벽 2시에 정확히 전화가 오는 것이었다. 상대방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일을 털어놓았지만 친구들마저도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심지어 그의 전화를 가져가 새벽까지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상황을 조사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 어느 날 밤 그에게 익숙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만나자고만 했다. 얼떨결에 약속을 잡았고 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가 없었다. 대신 이상한 느낌만이 감돌았다. 순간 그는 목덜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장소를 확인해보니 이는 그가 최근 꿈속에서 봤던 기묘한 장소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의아해하며 자리를 벗어나려던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반드시 그녀라고 느껴 전화를 받았지만 역시나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 후로도 전화는 계속되었지만 그는 결국 경찰에 충고로 번호를 바꿨다. 그렇게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그 경험은 희미한 나쁜 꿈처럼 그의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게시물의 마지막에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절대 다시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기억을 노립니다. 그 글을 본 순간 나는 갑자기 그의 입장이 된 것처럼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나는 그날 밤을 밝히며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전화벨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구석진 동네에는 이제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이 하나 있다. 이 건물은 외관부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한때는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건물의 모든 층이 비어있고 창문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건물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얀 방에 대한 것이다. 이 하얀 방 이야기는 몇 년 전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던 대학생네 명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 낡은 건물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한다. 무턱대고 도전적인 성격의 주인공인 명우는 친구들을 다독이며 건물의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 보자고 제안한다. 다른 3명, 지은, 수연, 그리고 도경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그들은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대신 허물어진 계단을 사용하여 꼭대기 층으로 올라간다. 층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은 유일하게 열려있는 꼭대기 층의 문을 발견한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완전히 하얀 방이었다. 벽에서 천장, 심지어 바닥까지 모든 것이 새하얗다. 방의 중앙에는 한 개의 흰색 의자가 놓여 있었다. 확 트인 방 안에서 그들은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기묘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그들 주위를 감싼다. 그러던 중 지은은 벽에 적힌 희미한 글씨를 발견한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갈 수 없다. 라는 소름 끼치는 문구였다. 그들이 그 문구에 대해 의논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방의 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고 잠기기 시작한다. 도경은 급히 문으로 달려가 열어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지은과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비춰보면서 신호를 잡으려 하지만 마치 이곳이 다른 차원이라도 되는 듯 모든 전자기기는 작동을 멈춘다. 그 순간 방의 조명이 깜빡이며 날이 어두워진다. 그들은 모여 앉아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명우는 의자를 들어 비상구를 찾을 수 있는지 보자며 바닥을 두드려본다. 그러나 바닥은 단단하고 다른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간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 명씩 의자에 앉아보지만 의자에 앉는 순간마다 기괴한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명운이 의자에 앉았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며 과거에 자신이 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떠오르며 그를 짓누른다. 마치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이 방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수연, 도경 그리고 지은도 각자 그 의자에 앉으며 무언가 날카로운 죄책감이나 혼란스러운 기억이 범람하는 환각에 휩싸이게 된다. 그들은 각각의 환각에서 빠져나오려 애쓰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크게 휘말려 버린다. 누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방의 한쪽 벽에 조그맣게 숨겨진 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것을 발견한 명운이 친구들을 부르며 문 밖으로 달려가지만 밖의 세계는 이미 익숙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모든 빛과 색깔이 사라진 무채색의 거리였으며 그들은 길거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형체들은 분명 집에 가는 길이었지만 이제까지 살면서 본 적 없는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었다.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하얀 방에 들어갔던 4명의 대학생들의 대안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후 그 건물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건물의 근처에조차 가지 않으려 했다. 하얀 방에 대한 전설은 아직도 그 동네에 전해지고 있으며 그곳을 거쳐갔던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는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주를 거쳐 인터넷에 퍼지며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여러 용감한 이들이 스스로의 두 눈으로 하얀 방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성공했다는 사람은 없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공포의 상징으로 여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만 언젠가 또 다른 이들의 의문을 품고 이 오래된 건물에 발을 들릴지 모른다.